그 시신의 손을 대는 자 삼족을 멸하리라. 1457년 음력 10월 강원도 영월 동강의 차가운 물결 위로 한 구의 시신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모여든 백성들은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도 누구 하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가 눈을 부릅뜨고 강변을 지키고 있었고 영월의 관리들은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시신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라 역적 노상훈의 것이니 감히 손을 대는 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까지 3대를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음력 10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까마귀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영월의 백성들은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밤 어둠을 뚫고 한 사내가 강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엄흥도의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산에 묻은 시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조선 조정이 이토록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권력의 관계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했던 한 사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사실 그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경복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세자 이향, 훗날의 문종이었고 어머니는 세자빈 권씨, 훗날 현덕 왕후로 추존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홍이, 세종대왕의 적장손으로서 원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경복궁에는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태평성대가 이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현덕 왕후 권씨는 아이를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3, 아직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천도 느끼지 못한 채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덕 왕후의 죽음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훗날 왕대비가 되어 어린 아들을 위해 수렴청정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왕대비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대비가 어좌 뒤에 발을 치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권력욕이 강한 신하라도 함부로 왕권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수양대군이 감히 조카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머니를 잃은 손자를 가련하게 여겨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세종은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주 원손을 불러들여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어린 원손의 양육을 맡겼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 단종에게 친어머니처럼 젖을 물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덕분에 단종은 궁궐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궁은 어디까지나 후궁이었습니다. 정실이 아닌 후궁에게는 수렴청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후궁은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고 국정에 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났습니다. 세종대왕은 말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붓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한때 밤새워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던 성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들 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몸이 약해 종기가 끊이지 않았고 등창이 자주 났으며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세종은 세자의 건강이 걱정되어 여러 번 온천으로 보내 요양하게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문종이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서서 정무를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문종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세자빈을 맞이했지만 모두 불행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해 궁녀를 시켜 주술을 부렸다가 발각되어 폐빈되었습니다. 문종의 신발에 저주의 부적을 넣었다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는 궁녀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추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이 바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인데 그녀마저 출산 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재위 기간 동안 왕비가 없었던 유일한 왕이 문종이었습니다. 왕비가 없다는 것은 내명부의 수장이 없다는 뜻이었고 훗날 수렴 청정을 해줄 왕대비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종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54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세종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그는 등에 난 종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고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이 백방으로 약을 지어 올렸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가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종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세자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도 없다. 절대로 종친들이 정권을 휘두르게 놔두지 말라. 경들이 세자를 지켜달라. 김종서는 세종대왕 시절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여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넓힌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북방 전선에서 싸우며 여진족 추장들조차 그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70이 넘은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조정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문종은 이런 노련한 장수가 어린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황보인은 문종의 침상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전하 신들이 목숨을 바쳐 세자 저하를 보필하겠나이다. 김종서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12살의 어린 아들 단종뿐이었습니다. 경복궁에는 곡성이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452년 5월 18일 12살의 단종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골룡포를 입고 무거운 익선관을 쓴 채 커다란 용상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천세를 외치며 절을 올렸지만 단종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는 세상에서 홀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종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적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원손에서 왕세손으로, 왕세손에서 왕세자로, 왕세자에서 왕으로. 유교적 질서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은 없었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이 부여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아무리 완벽해도 12살 소년이 직접 정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종의 유언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고명 대신, 즉 임금이 죽기 전에 직접 지명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세종대왕과 문종이 닦아놓은 태평성대를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초기 조정은 이 노련한 대신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궁원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왕권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매일 아침 어린 왕에게 절을 올리고 국정을 보고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한쪽에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왕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 이유였습니다. 그는 당시 37살로 왕족들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가장 치밀하며 가장 잔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용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여러 면에서 형 문종과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이 학문을 사랑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면 수양대군은 무예를 즐기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힘이 장사였으며 사냥을 좋아해서 직접 활로 노루와 사슴, 때로는 호랑이까지 잡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기사에 능했고 검술도 뛰어났습니다. 세종대왕조차 이런 아들의 급하고 거친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품이 넓은 옷을 입어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좁은 옷을 입으면 마음도 좁아지고 넓은 옷을 입으면 마음도 넓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양대군은 조급하고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성격만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영리하고 계산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아버지의 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세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불경 번역 사업을 주도하여 승려들과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석보상절과 월인청항지곡의 편찬에 참여하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도 교류하며 인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고 시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시에 무관들과 교류하며 군사력의 기반도 다져놓았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왕자였지만 그 능력은 언제든 위험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의 야망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망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삼촌 역할을 했습니다. 단종의 즉위를 명나라에 인정받기 위해 직접 사신으로 자원해서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명나라까지의 여행은 몇 달이 걸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 벌판을 지나 북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도적대의 위협도 있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왕족이 직접 그런 고생을 자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김종서와 황보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북경에 가 있는 동안 그의 측근들은 한양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핵심 참모는 권람과 한명회였습니다. 권람은 장원 급제자였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사교성이 부족해 출세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현 체제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한 한미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비범했습니다. 이들은 능력은 있으나 현 체제에서 출세할 길이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런 불만 세력을 하나둘씩 모아들였습니다.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는 신숙주가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세종대왕이 극찬한 천재로 일본어, 중국어, 여진어, 몽골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오기도 했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신숙주를 아껴 숙주가 있으면 10명의 역관이 필요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성삼문, 박팽년과 함께 집현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신숙주가 수양대군 편에 선 것은 훗날 큰 논란이 됩니다. 무력을 담당할 무관들도 포섭했습니다. 홍윤성, 홍달손, 양정 같은 무장들이 수양대군의 사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무예가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수양대군은 자신의 종 출신인 임어을운까지 첩자로 활용했습니다. 임어을운은 김종서의 집에 드나들며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쿠데타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개유년의 그 밤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이날 밤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난을 평정했다는 뜻의 정난이지만 실상은 피로 물든 쿠데타였습니다.
해가 지고 한양에 어둠이 내려앉자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측근들과 함께 무장한 사병 수십 명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 하나 없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사들이 좁은 골목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고 이어서 황보인과 다른 대신들을 처단한 뒤 궁궐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는 그날 밤 자택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조정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명장, 그의 이름은 곧 조선의 국방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수양대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갑자기 대문이 부서지며 수양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밝혔고 무장한 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종서가 놀라서 일어서는 순간 수양대군은 아무 말 없이 철퇴를 들어올렸습니다. 일은 넘은 노장은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쓰러진 김종서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어린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농단하였으니 천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문종의 유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김종서의 아들들도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맏아들 김승규가 아버지를 지키려다 참살당했고 다른 아들들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명장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양대군의 부하들은 한양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궁궐로 불려 나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의관을 갖추고 궁궐로 향했지만 도중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양, 조극관 같은 대신들도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민신, 이명민, 조번, 김대정 같은 관료들은 자택에서 급습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가 한양의 거리를 적셨습니다.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4살 단종은 편전에서 삼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단종은 삼촌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갑옷에 묻은 핏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리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보고했습니다. 김종서가 반역을 도모하였기에 신이 처단하였나이다. 전하를 위해 역적들을 제거한 것이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대신들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피 묻은 삼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세종대왕의 맏형 양녕대군이 수양대군을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양녕대군은 본래 세자였지만 여러 가지 비행으로 폐위되어 동생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인물입니다. 그가 조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한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의 동생들 중에서도 이명대군, 영흥대군이 형편에 섰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단종편에 섰습니다. 그는 형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그에게 비극적인 최후를 안겨줍니다. 며칠 뒤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올랐고 병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삼촌에게 완전히 포위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대신들은 모두 죽거나 쫓겨났고 궁궐 안팎은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4살 소녀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은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보살피는 척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단종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1454년 1월 전국에서 간택이 이루어졌고 여산 송씨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선발되었습니다. 훗날 정순왕후로 불리게 될 여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친구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친구의 딸을 조카의 왕비로 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위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람을 왕실에 심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훗날 남편 단종에게 끝까지 충절을 지키게 됩니다. 정순 왕후는 단종보다 한 살 위인 15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가렛날 궁궐에는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신하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궁궐 안에서 믿을 사람이 없었던 단종에게 왕비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불안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종에게 선위, 즉 왕위를 물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왕이 자발적으로 양위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강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신하들을 이끌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어 국정을 감당하기 어려우시니 신이 대신 맡겠나이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살 단종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을 것이고 순순히 물러나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눈물을 삼키며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창덕궁 수강궁에 유폐되었습니다. 15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왕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결혼 생활은 불과 1년 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올랐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에게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복위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심에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6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가 그들입니다. 성삼문은 지편전 출신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세종은 그를 아껴 자주 곁에 두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에게 세조의 왕위는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질서에서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삼촌은 왕이 아니라 역적이었습니다. 정통성 없는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지편전 학사가 되었고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아껴서 나의 팽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그가 세종의 손자를 위해 목숨을 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계는 시에 뛰어난 학자였고 하위지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유성원은 조용하지만 결의가 굳은 인물이었고 유응부는 무관 출신으로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세종의 손자에게 갚으려 한 것입니다. 1456년 사육신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창덕궁에서 열리는 연회장에 무사들을 잠입시켜 세조와 핵심 공신들을 한꺼번에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운검, 즉 왕의 호위무사 역할로 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연회장 경비를 강화한 것입니다. 원래는 운검이 3명이었는데 세조가 갑자기 운검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무사들을 연회장 안으로 잠입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응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행하자. 내가 직접 칼을 들겠다. 내 힘이면 세조를 뵐 수 있다. 그러나 성삼문은 망설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요. 단종 전하까지 위험해지시오.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그 결정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질이라는 인물이 거사 계획을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김질은 원래 사육신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동지들을 배신해 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목숨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공을 세워 출세하려 했던 것인지. 그의 장인 정창손도 밀고에 가담했습니다. 세조는 즉각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한밤중에 금군이 출동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응부가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성산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산문은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신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임금을 죽이겠습니까? 이 대답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임금은 오직 단종뿐이었습니다. 나으리라는 호칭은 신하가 왕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왕이 아닌 일가의 대감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세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충신이라면 어찌하여 처음에는 내게 충성을 맹세했느냐? 성산문이 답했습니다. 송나라 충신 문천상도 처음에는 원나라에 항복했지만 끝내 절개를 지켰나이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은 처참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다리를 지지고 팔을 비틀고 살을 찢어냈습니다. 형리들이 쇠를 달구면 지글거리는 소리가 의금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낯빛 하나 변치 않고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형벌은 참혹합니다 그려. 박팽년은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온몸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동지를 배신하지 않았고 한 명도 세조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은 군기감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능지처참 몸을 6조각으로 찢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머리, 양팔, 양다리, 몸통이 따로 찢어져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제에 의해 처벌받았습니다. 부모는 처형당하거나 유배되었고 아내와 딸들은 공신들에게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참수되거나 귀양 보내졌습니다.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와 딸이 정인지에게, 박팽년의 아내가 정인지에게, 유성원의 아내와 딸이 한명회에게, 하위지의 아내와 딸이 권람에게 노비로 하사되었습니다. 충신의 가족이 변절자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숙주도 이때 사육신의 처형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같은 집현전 동료였던 성산문, 박팽년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단종을 부탁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그가 동료들의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신숙주를 변절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쉽게 물러지는 채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숙주나물은 신숙주처럼 지조 없이 쉽게 변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그만큼 신숙주의 변절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컸다는 뜻입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하자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 운동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왕으로 모셔두었던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예우도 없었습니다. 1457년 6월 17살 단종은 한양을 떠나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정순왕후와의 이별은 청계천의 영독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도교, 영원히 이별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영미교였지만 단종과 정순왕후가 이 다리에서 이별한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여 영이별다리로 불렸고 후세의 영도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종이 수레에 오르기 전 정순왕후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금군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단종은 왕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전하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단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영도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탈출도 불가능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는 완벽한 유배지였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2달 남짓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바위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습니다. 왕비는 잘 있을까?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 바위는 훗날 노산대라 불리게 됩니다. 노산군이 올라 한양을 그리워했던 바위라는 뜻입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음송이라 불리는 600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두 갈래로 갈라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구안고해서 볼 관자를 단종의 슬픈 말소리를 들었다 인고해서 소리음자를 붙인 것입니다. 단종이 이 소나무 아래에서 한양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해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며 강물이 불어나 유배지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허겁지겁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월관아 근처의 작은 건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헌이라 불리는 그 초라한 객사가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풍헌 옆에는 작은 누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매중루였는데 단종이 이 누각에 자주 올라 시를 읊은 뒤 자규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규는 소쩍새 또는 두견새를 뜻합니다. 피를 토하며 운다는 슬픈 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총나라 임금 두우가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죽은 뒤 두견새가 되어 피를 토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자규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달 밝은 밤에 두견사의 슬피 우니 수심을 안고 누각에 기대었노라. 내 울음소리 슬픈 것이 내 시름과 같구나. 다 같이 잠 못 이루며 새벽을 기다리네. 17살 소년이 자신을 피토하며 우는 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는 밤마다 누각에 올라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1457년 가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수능에 유배 중이던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동생, 즉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계유정난 때부터 형 수양대군의 행동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형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조카를 위해 거사를 꾸민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단종을 포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밀고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체포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세조는 동생마저 단종 편에 서서 반역을 도모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친동생도 단종 편에 서서 반역을 꾀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 그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한양에서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조의 밀명이 담긴 문서와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방연은 단종을 영월로 호송할 때도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종의 어린 모습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월까지의 여정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왕방연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왕의 목숨을 앗아갈 독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관풍헌에 도착했을 때 단종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실패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을 것입니다. 삼촌마저 죽었다면 자신의 차례가 멀지 않았습니다. 왕방연은 차마 사약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풍헌 마당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어명이요. 왕방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골룡포를 입고 정좌하여 금부도사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유배 온 몸이지만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상훈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선조실록에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시종에게 목이 졸려 죽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밤 17살 소년 왕이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조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노상훈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 이 명령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단종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죽은 뒤에도 모욕을 주겠다는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을 들짐승의 밥으로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관풍헌 밖으로 옮겨져 동강변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영월 부사도 지방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까마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강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지방의 향리 중 우두머리로 조정에서 임명하는 관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엄흥도는 영월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착 세력가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영월 엄씨의 본종으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유배되어 있을 때부터 그를 보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위된 왕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호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단종에게 호의를 보였다가 발각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시신이 버려졌을 때 엄흥도는 며칠 동안 멀리서 강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분의 시신이 저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까마귀가 모여들고 들짐승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저 광경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엄흥도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 시신을 수습하려 합니다. 발각되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시신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흥도의 집에는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네가 그러지 않으면 네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날 밤 엄흥도는 세 아들과 함께 어둠을 틈타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미리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수의와 관을 가져왔습니다. 노모를 위해 마련해둔 것을 임금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단종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죽었지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흥도는 눈물을 삼키며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엄흥도가 시신을 지고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음력 10월의 강원도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간신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눈보라가 그치고 눈앞에 평평한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길을 열어준 것처럼 엄흥도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그곳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봉분도 크게 만들지 못했고 비석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엄흥도는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젠가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어 이 무덤이 왕릉이 될 수 있도록. 장례를 마친 뒤 엄흥도는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충의공엄 선생 실기에 따르면 그는 죽을 때까지 숨어 살다가 14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장례를 치른 뒤 17년을 숨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엄흥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엄흥도가 죽은 뒤에도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몇 대에 걸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 단종이 복권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정순 왕후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18살의 과부가 된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순 왕후는 세조의 명령에 따라 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의 지위를 빼앗기고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밖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정업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업원은 왕실의 과부들이 머무는 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손수 배를 짜서 팔아야 했고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궁녀 시절의 손재주가 생존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정순 왕후는 매일 아침 정업원 동쪽의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00리가 넘는 거리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산봉우리는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본굴이라는 뜻입니다. 영월에 있는 남편에게 옷을 보내기 위해 쪽물을 들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치매 쪽을 넣어 염색하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미 죽은 뒤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순 왕후는 재혼 권유를 모두 거부하고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여인의 재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2세까지 산 그녀는 단종이 죽은 뒤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까지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세월을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았습니다. 64년 동안. 1521년 정순 왕후는 마침내 긴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남양주 사릉에 조성되었습니다. 남편 단종의 무덤인 영월 장릉과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부부입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헤어져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 밤새 긁어대어 피가 났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올렸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그가 속리산, 오대산, 온양온천 등 전국의 명산과 온천을 돌아다니며 치료법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고 승려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병이 단종과 사육신의 원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피로 왕위를 차지한 자에게 피의 저주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조 가문에 닥친 연이은 불행이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했습니다. 1457년 9월 단종이 죽기 2달 전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의경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덕왕후는 세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세조가 잠에서 깨어보니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며칠 뒤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세조는 분노하여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16년이 지난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관을 꺼내 바다에 버리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저주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은 겨우 1년 2개월 재위한 뒤 28배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도 요절했습니다. 세조의 직계 후손들이 잇따라 요절하면서 결국 왕위는 세조의 손자 성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단종을 죽인 업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피로 얻은 왕위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조 자신도 1468, 연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까지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왕위 찬탈자로 기억하기도 하고 업적 있는 군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경국대전의 편찬, 직전법의 시행 등 그의 업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카와 조카를 지키려던 충신들에게 저지른 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도 죽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을 거쳐 조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억울한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종 때 대학자 송시열이 건의하여 엄흥도의 자손들이 처음으로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숨어 살던 엄흥도의 후손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엄흥도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복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98년 조선의 제19대 왕숙종은 마침내 단종을 포기시켰습니다.
노상훈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지위를 되찾게 한 것입니다. 무려 241년 만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에게 순정안장 경순 돈효 대왕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순박하고 바르며 평안하고 장하며 공경하고 순수하며 돈독하고 효성스러운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은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직관을 보내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엄흥도가 심어둔 소나무가 표시가 되어 무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41년 동안 그 소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그 무덤을 장릉이라 이름 짓고 왕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능을 정비하고 성물을 세웠습니다. 사육신도 함께 복권되어 충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의 이름이 복권되고 후손들이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엄흥대계는 공조참판의 벼슬을 추증하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장릉 아래에 정력악을 세워 그의 충성을 영원히 기리게 했습니다. 정력악에는 충의공 엄흥도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1733년에는 엄흥도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자벽을 면제해주는 공문서가 병제서 내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76년 만에 엄흥도의 충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 가면 왕릉 아래 엄흥도의 정력악이 있습니다. 왕의 무덤을 신하의 것보다 낮게 만들 수는 없으니 엄흥도의 정력악은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정력악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목숨을 걸고 인간의 도리를 지킨 한 사내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장릉 주변의 소나무들도 특별합니다. 소나무들이 마치 단종을 향해 절을 하듯 한쪽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배식송이라 불립니다. 절을 하는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자연마저 단종의 억울함을 알고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영월에서는 단종 문화제가 열립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릉을 찾아 단종의 넋을 기리고 엄흥도의 충절을 기립니다. 조선의 왕과 영월의 호장은 그렇게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힘이 아니라 도리의 편에 섰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잊혔지만 엄흥도의 충절은 기억되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과 함께 사라지지만 인간의 도리로 지킨 것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던 협박은 241년 뒤에 충의공이라는 시호로 바뀌었습니다. 엄흥도가 목숨을 건 것은 거창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임금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삼족이 멸한다는 명령 앞에서 그는 가문의 안위보다 인간의 도리를 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거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권력은 시신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한 사내의 양심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41년이 지난 뒤 역사는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역사의 심판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엄흥도의 선택은 영원한 충절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457년 영월의 엄흥도였다면 그 밤 강변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문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조선 왕실의 더 많은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